간밤에 가장 주목됐던 국내와 해외 이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추동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해외 이슈 어떤 이야기가 가장 또 관심을 많이 받았을까요? 네, 미국에서 이제 영국의 총리와 미국의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에 앞서서 영국의 수낙 총리가 AI와 관련된 발표를 했는데요. 좀 중요한 뉴스로 보입니다. 네, 저희 파이낸셜 타임스의 헤드라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ritain to host first global AI regulation summit. 영국이 올 가을에 사상 첫 국제 AI 규제 정상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는 킥박스 바로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영국 총리실에서 대변인은 회의가 올 가을에 영국에서 개최가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초청 대상은 AI 규제 문제에 대해서 영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정치 및 산업 지도자들입니다. 그간 사실 수낙 총리는 AI 규제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해요. 그는 지난달에 알트먼 CEO와 함께 구글의 딥마인드 CEO까지 AI 규제 방안을 만나서 논의를 했는데요. 한 기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AI 정상회의가 중국과 러시아 등 이 전체주의 국가에 대응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국 총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에 AI 업계에서는 AI 규제를 위해서 각국이 좀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챗 GPT 개발사인 오픈AI의 CEO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처럼 AI를 감시할 국제기구를 설립하고 또 AI 국제표준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 중국을 찾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이제 중국 정부도 AI 규제에 착수하고 있다라고 전한 바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의가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픈 AI 그리고 AI로 인해서 생기고 있는 이슈들이 결국엔 정상회담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업들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활성화 분위기 그리고 많은 이용자들이 이러한 분위기를 주도해 왔었죠. 자, 그렇게 민간에만 맡겨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부 및 규제기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물론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산업의 발전에는 저해될 수 있다라는 양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작 전부터 이러한 규제 또는 쉽게 말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만 이러한 산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여러 업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생성형 AI 기술의 붐을 일으켜온 챗GPT의 오픈AI CEO 샘 엘트먼조차 이러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라고 하니 그 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국 정부들 각각의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그리고 유럽은 유럽대로의 생각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생각들 한번 다 같이 모여서 논의해보자라는 제안을 영국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을 대표하는 국가고요. 이러한 기술 경쟁에서 또 표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데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영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리사 수낙 영국 총리가 현재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영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조금 더 의미 있는 발표가 필요했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영국 쪽에서 좀 주도적으로 나선 것이 아닌가, 이 메시지를 파이팅하는데 이슈에서 이끌어가겠다라는 생각이었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영국 정부의 성명에 따르면요, 전 세계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 중인 AI 발전에 대해서 도전 그리고 기회 모두 가지고 있다라면서 영국은 AI 안전을 위해서 최초의 글로벌 정상회담을 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어느 정도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각국 정상들 그리고 어떤 국가들과 어떤 석학들이 함께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글로벌 정상회담이 AI 산업에 미칠 영향 상당히 클 수도 있다라고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영미 정상회담에서는 대서양 선언이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자, 영국과 미국의 공조를 강화하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영미 간의 이러한 협력이 강화되면 될수록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견제는 강화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가지는 것, 바로 직전에 만났었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불편한 분위기를 연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 중심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글로벌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미국 중심의 정책들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당시에 크게 참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분위기를 조금 어색하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영국 총리의 방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영국의 공조를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의 굉장히 중요한 협력 체계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다는 점, 조금의 분위기는 그리고 기류가 변화했다라는 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를 통해서 좀 EU와는 결이 다르게 움직인다는 점도 이러한 기류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생성형 AI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발전을 위한 규제, 잠깐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영국이 주도한 이 글로벌 정상회담이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큰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제재가 또 필요하곤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와중에 구글의 딥마인드 알파고 개발사죠. 딥마인드가 새로운 AI 알파데브를 사용하면서 더 빠른 정렬 알고리즘을 발견했다라는 소식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습니다. AI가 전에 없던 새로운 알고리즘을 발견해낸 건데 왜 이게 눈길이 가고 있냐 물어보신다면 인간의 기술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이 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새 알고리즘 추가는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림 함께 보도록 할까요? 알고리즘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알고리즘의 모양을 그려서 보니까 그림에서 프로그래밍 언어인 C++라고 하던데 이름부터 어렵고요. 그림 자체도 좀 해석하기 어렵거든요. 기자님 이걸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네이처지에 실린 겁니다. 그 말인 즉슨 굉장히 세계적인 석학들도 이 부분을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된다. 즉, 저 같은 기자가 이걸 100% 이해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네.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 C++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래밍 코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글 그리고 애플 여러 가지 생성형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해왔던 것들은 사람이 해왔던 거를 따라하는 정도를 선보이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의회에 국회의원들의 연설문을 작성하거나 기존에 음악을 만들었던 작곡가들의 작곡을 따라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프로그래밍 코드를 아예 선제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뛰어넘는 기술을 본격적으로 선보인다라는 위협과 기회가 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C++의 이러한 새로운 코드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년 만에 새로운 표준 코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아까 보셨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공식들은 워낙 기본적이고 정의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작성이 된 이후에는 그대로 유지해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쌓여왔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코드, 새로운 알고리즘이 필요 없을 수준으로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딥마인드가 보였던 기술, 그리고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보니 새로운 기본 공식이 또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자, 이만큼 이제 생성형 AI 기술은 인간이 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그 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확인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딥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AI 로봇 알파고를 만들면서 유명해진 기업이죠. 자,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의 모기업의 자회사로 있는 기업이면서 AI 기술만큼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최적화가 끝냈던 C++ 코드까지 새로 만드는 이러한 생성형 AI 기술. 이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보이고요. 인간의 기술력을 위협할지 등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사추세츠 공대, MIT 공대 아르만도 솔라 레제마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논문 그리고 이번 알고리즘을 분석하면서 이 접근법의 강점은 훈련 예제에 지침 없이도
인공지능이 보상 신호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프로그램 생성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사실이다 라면서 사실상 찬사를 보냈습니다. 자, 기술이 앞으로 발전해 가면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입증이 됐는데요. 그런 만큼 앞서 말씀드린 영국이 하려 하는 글로벌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이슈 핫했던 AI 관련돼서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국내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매일경제신문에서 나온 기사고요. 이제 그 가격에 못 사요라는 헤드라인이 잡혔습니다. 킥박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부동산 시장이 바닥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거는 지난해 1월 이후에 약 17개월 만인데요. 아파트 값이 바닥을 찍고 상승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제 건설 사업자들도 서울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에 1년 1개월 만인데요. 서울의 분양 전망 지수까지 살펴보니까 100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5월 이후에 13개월 만입니다. 서울,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값의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집값 다시 뛰고 있다는 건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걸 의미하고 지금 FOMC를 앞두고 있고 하니까 금리와도 다소 연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동산 가격이 어디로 흐르느냐 바로 거시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고 주식시장에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은 대표적인 재테크 투자 수단 그리고 자금이 이동하는 대표적인 상품들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의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냐 또는 좋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식 시장에 몰릴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거나 오히려 부동산에 있어야 될 자금들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는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상호 연계성이 매우 높은 투자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미국도 집값이 꿈틀거리거나 많은 변동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리와 관련된 미국 부동산 시장의 전망도 계속해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한국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로 쓰이고 있는데요. 자, 불이 붙은 서울 부동산이 지금 수도권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를 뜻하는데요. 자, 서울 중심으로만 계속 확산했던 집값의 열기가 부동산이 경기도 쪽으로 다시 또 불붙으면서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부동산원은 매주 서울 아파트값 그리고 전국의 아파트 가격가 그리고 전세 지표를 발표를 하는데요. 이번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아파트 가격이 0.4% 올랐습니다.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마치 대세처럼 받아들여가는 분위기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강남역 쪽이 많이 발전했는데 강남구와 송파구는 각각 0.2%와 0.3%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용산구 같은 경우에도요. 0.04%에서 0.08%로 상승폭을 키웠고 마포구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일부 구에서는 좀 부족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노원구와 은평구,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다소 하락하면서 혼조세를 서울이 보여는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흐름입니다. 흐름이 결국에 상승세로 가고 있다는 게 조금 시장에서는 예의주시해야 될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수도권 아파트값 같은 경우에도 1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수도권의 온기가 따뜻해지고 있다. 많이 좀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천은 0.04% 올랐고요. 경기도는 총합을 따지면 0.01% 하락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도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른 지역도 꽤 많다 보니까 이 경기도에서도 결국에 다시 오르는 흐름으로 올라탈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훈풍이 어디까지 번질 것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 부동산 가격 때문인데요. 지방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0.05%를 내렸는데 다만 지난주가 0.06% 하락한 것에 비해서는 그 하락폭을 줄였다. 즉
지방 부동산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동산 값을 움직이는 핵심 포인트 바로 금리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3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황인데요. 현재 시중금리 같은 경우에는 다소 내려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리 부담이 줄어든 대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러한 아파트 투자,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분위기고요. 과연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대세적인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그 폭이 얼마나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집값 내리면 또 사고 싶다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역시 인생은 타이밍 같습니다. 저희 다음 기사도 연관돼서 하나 보도록 할게요. 한편 이제 삼성과 청담, 대치, 잠실 이 4개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었죠. 10월부터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상가나 업무시설은 거래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만약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지정을 달리할 수 있게 된다면 주거용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또 상업용이나 업무용은 자유롭게 거래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틀 사이에 이러한 강남 부동산에 대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제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아파트들 그리고 지역에 대한 아파트를 좀 규제를 하면서 집값 상승을 막겠다라는 것인데 핵심은 그겁니다. 사유재산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맞느냐?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개인의 거래를 허락을 받아야지만 하는 것. 이건 무슨 공산주의에서나 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가 아니냐라는 지역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인데요. 자, 삼성과 대치, 그리고 청담동과 잠실 4개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1년이 연장됐습니다. 이게 7일 날 발표가 있었는데요.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가장 가파르게 다시 오르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곳에 대한 허가 거래를 조금 더 연장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4곳에 대한 연장이 확정되면서 내년도, 즉 24년 6월 22일까지 이러한 거래가 막힐 것으로 보이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러한 허가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거래에 나서는 사람들이 움찔할 수 있을 것이고, 자, 뿐만 아니라 하나 핵심 규제가 바로 갭 투자 금지령입니다. 이 잔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를 하지 않으면 이 거래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때문에 2년을 실거주해야 되는 투자자, 실질적인 실거주자만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갭 투자를 막는 것이 가장 부동산 투기를 막는 핵심적인 방법인 만큼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 역시 이러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3년여 만에 해제를 기대했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우리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그 부분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유경준 강남병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5,500명의 서명을 받은 이런 허가지역 해제 성명서를 전달을 했고요.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송파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철회를 촉구하면서 위헌적 토지 거래 허가제를 철폐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민심은 조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또 새로운 뉴스도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너무 과한 규제다라는 의견 때문에 상가 업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에서 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온 것인데요. 이르면 오늘 10월부터 이것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그럴 경우에 민간주택, 일반적인 주거용 상품을 제외한 상업용 그리고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자, 결국에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싸움, 어떻게 끝이 날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시경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이야기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께서 오늘 왜 테슬라 올랐나라고 여쭤보셔서 보니까 스페인 쪽으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었다고요. GM이 테슬라의 차징 네트워크, 충전기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뉴스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